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천내열에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인터뷰를 계속 할까 했었는데 계속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저희 대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이혁 선생님이라고요. 이제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실 건데요. 이제 오늘 좀 일본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좀 많이 풀어주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혁이라고 합니다. 저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한국 문화에 좀 오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좀 거북스럽네요.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예,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그냥 일본 사람처럼 해기상 이렇게 부르시면 아, 좋겠습니다. 예, 네. 예, 해기상. 예, 본인의 어떤 그 경험을 좀 간단하게 네, 어떻게 네, 일본에 오시게 됐는지랑 네, 그다음에 일본에 오셨을 때와 지금 이제 좀 현재 일본 기업에서 일하시게 된 또 계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온 계기는 제가 지금 일본에서 생활한 지가 지금 2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처음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 그 분들 보니까 일본의 아니메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본을 이제 친숙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저희 때는 그 일본이 그 하나의 어떤 그 돈을 버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 나라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지금과 같이 뭐 선진국 대열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고 거기 가서 돈을 벌면 많이 벌 수 있구나.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들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일을 좀 하고 싶어서 일본 일을 하고 싶어서 일본 일을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본으로 이제 주재원으로 나오게 됐지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일본에 오셨을 때 그때 한국 기업의 어떤 그 일본의 어떤 오피스 쪽으로 오셨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거기서 퇴사하시고 이제 일본 기업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 그런 얘기. 경위는 그렇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 일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대기업, 말씀드려도 되는데, 이제 히다치 제작소라는 회사하고 한국의 LG가 이제 합작한 회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회사 입사를 해서 일본으로 이제 나와서 일본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주재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주재원이 끝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하고 일본에서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일본 회사에 전직을 해서, 어, 안정적으로 그 사회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회사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올해 15년 차네요. 일본 회사에 전직을 한 게. 그 일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도 대기업 쪽하고 일을 해보신 거고 또 일본에서도 현재 지금 되게 대표적인 그런 대기업 중에 하나에서 이제 일하고 계신 건데 그 두 군데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좀 많이 차이가 났다고 느끼시는지 유사점하고 네. 차이점하고 좀 이렇게 골고루 에피소드까지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 한국 회사라고 하지만은 일본 회사하고 한국 회사하고 합작 법인이었고 또 계속 일본 일만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거의 일본 문화가 젖어 있는 그런 기업 문화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회사는 완전 일본 기업이지만 그런데 그 전에도 한국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면은 그때 제가 느낀 건, 일본 회사는 좀 일이 더디고 늦고 의사결정이 늦고, 그런 면들이 있었지만은 품질적인 면에서는 아주 뛰어난 품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었어요. 한국 쪽에서는 속도는 빠른데 일 처리하는 부분이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내지만은 결국은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품질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돼서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역시 일본의 그 스타일이
비용이 덜 드는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죠. 그 한국 분들이 일본 오셔가지고 이제 그 해기상처럼 이렇게 한 뭐 15년 막 이렇게 25년, 24년 이렇게 되신 분들 아닌 분들이 어설프게 한 몇 년 경험한 다음에 일본은 뭐 미팅도 너무 많이 하고 느리고 막 답답하고 이런 말씀들을 사실 하시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본 것 같고 장기간으로 이렇게 보셨잖아요. 네, 장시간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로 그렇게 미팅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거나 아니면 그 너무 집단주의로 간다라든가 아니면 너무 느리다든가 아니면 너무 세세한 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다라든가 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도 저도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의 정서 같은 걸 보면 빨리빨리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일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적인 면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일하는 그 습관들에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도를 내는 건 한국 사람이 이제 빨리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품질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맞춰 나가는 데는 또 동일한 비용이 드는 것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경험을 하면서 역시 일본 사람들은 미팅을 정말 많이 합니다. 미팅을 많이 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들어오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죠. 그게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집단주의이긴 하지만, 집단주의를 나쁘게 표현을 하면 집단주의지만, 집단 책임을 지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그 사람에게 부하를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라는 그런 쪽,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런 면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쁘게 바라보면 정말 좀 적응을 못 하는데 이제 제가 그거에서 적응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면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국적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게 너무 늦구나. 너무 책임 안 지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구나. 그런 게 아직도 있긴 있죠. 그러면은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느린 점도 있긴 하겠지만 대신에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미팅해서 다 같이 결정을 하고 동의한 거니까 어떤 한 사람의 희생양을 만들거나 그런 일은 좀 적겠네요. 네, 그런 일은 거의 제가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요즘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렇게 종신고용제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건 많이 바뀌었겠지만 그래도 일본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본 바로는 일단은 어떤 조직에 들어오면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던데 네네.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하잖아요. 네. 빨리 평가하고 빨리빨리 해서 아니다 싶으면 버린다기보다는 최대한 그래도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음.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해기상께서 보셔도 그런 점들을 많이 보셨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체험한 조직은 이제 일본의 일부분의 그 기업밖에 제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도 일본의 전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면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신고용에 대해서도 거의 아직까지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그 일본의 문화, 그 비즈니스 문화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단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것을 내가 가져와서 내가 모방을 해서 내 비즈니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계속 이제 스타트업 분들하고 계속 일을 많이 해왔는데 스타트업 분들하고 대기업하고 같이 공생을 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문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거는 너희 거, 너희 밥그릇은 너희 밥그릇, 우리 거는 우리 거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가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동일한 그 레벨 선상에 놓고 그렇게 같이 일을
상생을 하자는 그런 이제 주의가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저희 지금 회사만 그렇지는 않고 아마 대부분의 일본 대기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만나봤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일본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심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24년 정도 지금 너무 흐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아도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지가 일단 뭐 회사뿐만 아니라 그냥 생활 전반적으로, 문화적으로 네네. 궁금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오셨을 때, 야, 이건 진짜 너무 다르다라고 느끼셨던 게 있으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24년 있었다고 인생의 반 정도를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변하지 못하는 부분들, 한국적인 정서도 이해를 아직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일본에 와서 목욕탕에 갔는데 대중 목욕탕에 갔는데 할머니도 아니고 젊은 아가씨예요. 젊은 아가씨가 남탕에 들어서 그냥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이제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게 아무렇게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뭐 개인주의다 뭐 이런 미개한 문화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이구나. 청소를 하는 게 어떤 남탕이나 여탕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청소를 하는 거구나. 그걸 서로 인정을 하는구나. 그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저도 이제 지금도 가끔 대중 목욕탕 가면 이제 할머니도 계시고 아주머니도 계시고 그냥 막 들어오세요. 그냥 저도 이제 떳떳해요. 떳떳하게 다 알몸이지만 이렇게 떳떳하게 서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들 좀 문화적인 충격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회사 생활에서는 네. 어떠세요? 회사 생활에서는 일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문화에서는 똑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제 한국 쪽하고 안 맞는 부분들, 그러니까 일본 쪽이 더 어떻게 타당하다. 라고 보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 문화라고 그럴까요? 이게 이제 자기의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일본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그냥 모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남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 근데 한국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꼭 그런 특허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대기업이 이 스타트업의 기술들을 다 가지고 가서 대기업이 다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좀, 이건 아니다라고 적응 못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일할 때는 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막 떠들고 웃고 잡담도 많이 하고, 그런데 딱 돌아서면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신경을 안 쓰고, 저 사람의 일은 저 사람의 일, 내일은 내일.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너무 이제 못 받아들였거든요. 이렇게, 형 같고 정말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모르는 척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복도에서 지나가다가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인사하고 이런 걸 보면은, 저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가. 내가 정말 얼마만큼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 얼마만큼 여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좀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닷대마에 있고 혼내 있고, 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끼리도, 그러니까 외국 사람만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끼리도 혼내를 얘기했다가는 막 평가받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조심들을 하고 그렇죠. 항상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원래 의례껏 하는 말들, 오세지 같은 것들만 주로 반복을 하고, 그게 가장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일본은 조금이라도 사실 저 생각엔 하면서 자기들 진짜 생각을 얘기하는 순간 막 서로 엄청나게 순간 곧바로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가해버리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단정해버리고, 네, 더 무서운 거는 절대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네,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 네,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터놓고 얘기하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도 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자기 마음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조사해봤다, 알아봤다, 이렇게 이제, 그 뒤통수를 친다고 할까? 나는 정말 너한테 마음을 다 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왜 너는 나한테 직접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있어요. 너무나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화적으로 음. 너무들 대놓고 얘기들을 못하는 게 몸에 배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혼내를 얘기를 못하고 하고 싶은데 못하는 뭐라고 그러죠? 벙어리 무슨 냉가슴이라고 네, 하나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막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다라는 그런 느낌 받을 네, 때가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영어로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미국 분들하고 일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일본 친구들 얘기하는 게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영어로 표현하는 게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게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네,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조차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대요. 죽어도 안 된대요. 그게 너무 힘들대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렇군요. 회계상도 그렇게 느끼신 건가요? 네, 일본에서 일할 때? 저도 그렇게 느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15년, 20년 이상 일본 일을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 혼내와 타테마에가 나쁜 의미로 하면은 정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솔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이지만은, 이거를 잘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하면은 이게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되거든요. 자기의 이 감정을 직선적으로 표현을 안 하고, 돌려서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 적응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면서 왜 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막말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막말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솔직한 게 내가 얘기할게. 음, 그러면서 이제 막 막말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일본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사실 이제 다테마의 혼내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주 정말 자기들이 봤을 때 너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생각되는 게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까지는 얘기들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본인이 감정이 격해졌을 때 확 얘기하고 해소할 때는 편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조금 껄끄러운 것처럼 일본은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 그냥 차라리 그렇게 안 가는 게 낫다라고 단정들을 하고 결정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그랬다가 결국은 이게 더 장기적으로는 편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주장보다는 저 사람 상대방을 좀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이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음. 이 질문은 이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인들 스스로도 이민 정책을 했었지만 이게 인구 감소 때문에요. 인구 감소 때문에 이민 정책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뭐 섬나라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한국처럼 외국인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렇게 오픈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브라질에 있는 그 일본계 브라질 사람들을 대거 데리고 왔었어도 결국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는 제일 먼저 내치는 게 외국인부터 내쳤다고 해서 그 일본계 브라질인들이 제일 먼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럴 정도로 아무래도 일본은 아직도 뭐 도쿄도 막 외국 사람도 엄청 많이 보이긴 해도 국제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문화적으로 아직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해 기자께서 이렇게 24년간 계시면서 내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또 왜 너무 또 일반화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한국인이라서 그렇구나. 아니면 여기가 차별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인간끼리 있을 수 있는 그런 갈등을 또 사람들 일반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 말고 그냥 진짜 내가 외국인이니까 정말 외국인이 때문에 받는 이게 차별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신 게 있으시는지 궁금하네요. 회사든 네. 개인적인.
회사나 개인적으로 제가 차별이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물론 이제 외국인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회사에서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일본말을 잘하고 일본 문화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고객들하고 이제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이 이제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일본화가 되어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 출신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냥,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를 이렇게 한국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할까? 그런 생각들도 들었는데,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구나. 그게 구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이제 동료들하고 뭐 노래방을 가서 제가 일본 노래를 부르면은, 저는 그냥 당연하게, 일본에서 노래방 가시니까 일본 노래 불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부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놀라는 거죠. 저 한국 사람이 일본 노래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 아무리 일본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 한국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는 차별이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혹시 이제 핵이상은 이제 제가 봤을 땐 적응을 되게 잘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또 주변에서 보셨을 때 같은 한국인인데 혹은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한국 아니더라도 뭐 외국인들 중에서 네.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다가 결국은 잘 못하고 실패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좀 눈에 많이 보이셨나요? 그 부분도 별로 제가 이렇게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 회사도 그 외국인 사원들을 많이 뽑은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중국이나 그 미얀마나 라오스나 이런 필리핀, 그리고 인도 분들도 많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은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 외국인이라서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이제 일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이제 이번 프로젝트에 저 사람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 이제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렇게 일본 사람들 문화나 한자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잘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자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 발음을, 인도 분들이 더 특히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발음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답답해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더 답답해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그만두신 것 같아요. 일단 외국인, 한국인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뭐 또 한 1년 하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제가 아는 분도 삼성에서 딱 1년 하고 나가셔가지고 다른 자기 사업하고 막 이런 분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옳다, 나쁘다, 그냥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회계사께서 보셨을 때 일단은 뭐 조직 생활이라는 게 비슷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본인께서 보셨을 때 일본에서 조직 생활 어떤 좀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한국에서 막 건너온 사람들이 있다. 어디 취업을 했어요, 일본에. 그런 사람들한테 만약에 그냥 뭐 아직도 물론 계속 배울 점이 많다고, 나도 뭐 아직도 부족하다, 뭐 나도 앞으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15년 차 되셔서 일단 보셨을 때 어떤 좀 어드바이스를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젊은 층들 와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취업을 했다 싶었을 때 일본에서. 네. 저보다 이제 젊은 분들, 저보다 이제 경험이 적은 분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일본에 와서 일본 일을 할 때는, 일본 일은 참 편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이냐면, 일본은 시스템화가 잘 돼 있거든요. 그런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만큼의 이제 계획을 짠다는 얘기죠.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오면은,
뭐 너무나 빨리 일을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 조직 생활에서 생활하는 거는 오히려 처음에 이제 오셔서 적응하는 건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체험했는데, 그런데 좀 더 이제 관리직으로 간다거나, 이제 기획이나 영업 쪽 일을 한다거나, 자기가 이제 책임자가 되는 그런 위치가 되면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서서 끌어가야 되는, 왜냐하면 이 집단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일본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곳에서 내가 책임자가 되는구나라는 거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 일은 쉽습니다. 처음에 진입 장벽은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에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왔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취업하는 거가 아니라 만약에 일본에서 어떤 사업을 좀 전개를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를.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솔직히 일본의 어떤 그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할까요? 일본 시장이나 이런 데가 워낙 또 신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뭐 심지어 뭐 벤더 하나도 잘 안 바꾸는 스타일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실제로 한국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일본에서 막 해보려고 하다가 일본이 이미 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축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뭔가 좀 새로운 제품을 좀 개발했다고 해서 좀 넣으려고 해도 일본 기업에서 이미 우리는 거래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진입이 되게 어렵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일본에서 이렇게 좋게 말하면 신뢰관계로 해서 굉장히 잘 구축된, 근데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변화를 주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일본의 어떤 비즈니스 전개를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부분들인데, 한국 스타트업 분들, 뭐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 분들도 이제 많이 일본에서 일을 하시려고 오셨었어요. 그런데 한국 문화는 이제 빨리빨리 그 결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뭐 6개월, 1년, 뭐 길게는 1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안에 성과가 나지 않으면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하셔서 돌아가시는 비즈니스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일본의 비즈니스 특성상 신뢰라든가 그리고 이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너무 중요시하기 때문에 1년, 2년 가지고는 이 기업을 내가 같이 앞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일본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적어도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장기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적어도 3년 동안은 마케팅만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마케팅도 이제 여러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 법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그 적은 비용으로 길게 3년 동안 길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정말 하시고 싶다고 하면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오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마케팅을 하시면서 계획을 3년 동안 짜시고 그 후에 3년이 지나면은 이제서야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일본에서 버텼구나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 타이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만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5년 해도 안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최소한 3년은 마케팅을 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뭐 회사명이나 아니면은 사람 이름을 말씀 안 하신다 하더라도 네. 혹시 이제 일하시면서 보셨던 어떤 사례 중에서 진짜로 잘했다라고 생각되시는 사례 하나하고, 그러니까 성공 사례죠. 말씀하신 대로 뭐 1년이든 5년이든 이제 어떻게든 진입을 하는데 성공한 회사랑, 그다음에 정말 해도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이런 실패 요인이랄까요? 그 좀 베스트하고 워스트 이렇게 좀 하나씩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지. 네. 뭐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하거나 뭐 관계한 회사는 아니지만 라인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이죠. 그런데 제가 직접 했던 회사 중에 한 회사는
지금 아직도 이제 3년 차가 돼 가시는 회사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분들이 정말 3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적은 비용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하고 계셔서 이제는 일본에서 시스템 그 솔루션도 런치를 하시고 그리고 일본에서 금융 면허도 따시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아직까지 뭐 크게 성공한 유니콘 같은 그런 성공은 아니지만 그만큼 3년 동안 버티고 마케팅을 해서 이제는 일본에서 이제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한 그런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뭐 워스트는 대부분 99%가 워스트입니다. 일본에 오셔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99%가 돌아가시는데 포기하시고 그 중에 1%가 정말 꾸준히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회사는 제가 이제 도와드렸던 세큐리티 회사 분들도 일본에 어떤 거점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형성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일본에서 도와드리고 이제 계속 그 회사의 제품을 소개를 하고 그래서 아직 뭐 판매가 되진 않았지만 POC도 하고 그리고 대기업 분들하고 같이 네트워킹이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작업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가 있고요. 워스트 제가 생각했던 워스트는 처음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처음에 크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6개월 안에 어떤 성과를 계속 바라셨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 돈은 그대로 다 까먹으시고 그리고 일본에서 현지 채용도 다 하셨는데 그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다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그리고 다 철수를 하신 그런 금융 그룹도 계시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은 제가 봐도 그냥 솔직히 그냥 동네만 가봐도 보통 뭐 한 10년, 20년 해온 그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쌓고 이런 사회잖아요, 여기가. 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정말 신뢰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한국에서 들어올 때 보면은 단기적으로 막 밀어붙인 다음에 안 된다 싶으면은 돌아가는, 안 되는구나, 역시. 일본은 안 돼. 여기가 좀 반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 라든가.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이제, 솔직히 반한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건데, 같은 일본 사람들조차도 일정 기간 동안 말씀하신 대로 신뢰를 쌓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한국에서 온 기업이니까 안 된다, 이런 오해들을 하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결국은 다 그거네요. 회계상.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경험했던 99%의 분들이 이제 단기 전략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나 제 안타까운 부분은 한국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IT 솔루션이 더 앞서가 있어요. 한 발짝, 두 발짝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솔루션들이에요. 그런데 오셔서 이제 소개를 하실 때는 그만큼의 자부감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게 정말 제일 좋다. 우리 걸 너희들 써야 한다. 이렇게, 한번 써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1위, 2위를 찾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정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이거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맞는 포인트 마케팅 하시려면은, 우리 솔루션이 테크닉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훌륭한 테크닉이다, 이런 테크니컬이다라는 소개보다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이렇게 일을 해서 이런 효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귀를 쫑긋하고 듣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신 솔루션들이 많아가지고 이 훌륭한 점들만 계속 얘기를 하시면은 좀 마음에 안 와닿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네. 갠손이라고 네. 진짜 잘났어도 한 발짝 이렇게 뒤로 빼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가 우리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천박하다고 좀 본다고 좀 저 사람 뭐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솔직히 we are the best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네. 전혀 도리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어요. 한국이 좀 이제 솔루션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한국은 일본보다는 좀, 떨어지는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그 비즈니스 업계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이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대기업과 이런 보수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이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계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번외인데요. 네, 삼성의 휴대폰이 일본에 와서 이제 잘 안 될 때 네, 제가 봐서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다음에 또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기사를 보면 너무 이게 무조건 한국 기업이라서 안 된다는 식으로만 너무 나와서 이게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반한 감정이 있어서라든가 좀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솔직히 한국 음식들이나 한국 제품들이 그럼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너무 단순화시키기보다는 정말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회계사께서 텔레커뮤니 쪽에서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일본 사람들 원래 아이폰을 사용 많이 하잖아요. 원래. 네,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조차도 뭐 안드로이드보다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엄청 많고 또 일본 사람들도 잘 안 바꾸고요. 습관을 아시다시피. 네, 그렇게 어떤 삼성에 대한 그런 기사들 제가 많이 한국에서 나오는 기사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해기상께서 보셨을 때는 그냥 뭐 경험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일본 사람들이 아이폰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왜 안드로이드 폰들이 잘 안 될까 그런 거에 대한 혹시 경험이나 혹시 인사이트가 있으실까요? 음,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느끼는 점이긴 한데 이제 그 미국 제품이라든가 유럽 제품, 이제 서양 제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 자체가. 워낙에 이제 일본 문화가 이제 검증을 좋아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다 맞고 난 후에 이제 보고 나서 문제 없구나 하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해서 좀 이 감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도전이나 이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폰이 성공한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사대주의 같은 그런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 그리고 한국 삼성 제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한국 제품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보다는 정말로 위상이 많이 좋아졌죠. 저희가 외교적인 어떤 힘을 발휘해서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게 아니라 BTS나 이런 겨울연가 이런 한국 콘텐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다른 한국 제품들도 보게 되고 그렇게 돼 왔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의 차이점은 워낙에 이제 미국 쪽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이 더 성공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이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이제 동등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일본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고 했는데 네. 약간 이제 일본어 공부를 하게 된 계기라든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저도 이제 일본에 이렇게 와서 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학교 다닐 때 그 같은 그 동아리가,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에, 여자아이들이, 일문과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아리에 가면, 일문과 여자들 많아서 가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모이면 막 일본어 얘기하고 막 그러는, 그래서 그 귀가 솔깃해서 나도 한번 일본어 공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같이 이제, 그래서 저는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일본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저희는 이제 마이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듣는 것만 계속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입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라가나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그냥 들었어요. 소설을 들었거든요.
소설도 듣고 이제 일본어 성경도 듣고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카세트를 2개를 망가뜨릴 정도로 이제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는 제가 굳이 막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막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 게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가셔서 일본어 하실 때 지금 네. 일본어 하셨을 때 상대방이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눈치챌 정도는 이제 아니시죠,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그런데 저희 이제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선배들하고 이제 고객을 방문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고객이 그런데요. 이제 저 없을 때 저 사람은 저기 북쪽 지방 출신인가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쓰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한국의 악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알게 되죠. 좀 이상하다. 일본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된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약간 놀랬던 게 억양이나 이런 게 조금 어색하다 싶을 때 일본 분들은 도리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외국 사람이죠? 라고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물론 저도 일본어가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외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냥 외국 사람 같이 안 보이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지방에서 왔냐고 물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약간 사투리 쓰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그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음, 지금 이제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가 있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미디어 커머스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왕홍이 중국에서 많이 떴지 않습니까? 이제 라이브로 물건을 소개하고 팔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중국에서 뜨고 난 후에 한국에서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이제 들어오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2018년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본이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이제 단어가 처음 이제 생겨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 라이브 커머스가 나왔고 그래서 또 아주 또 타이밍도 좋았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로크업이라는 회사에 이제 나가오 대표님하고 같이 일본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활성화될 테니까 라이브 커머스 추진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결성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먼저 크게 만들어 놓자, 파일을 크게 키워 놓자라고 이제 같이 동의를 하셔서 일본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메르카리라든가 덴츠 다이렉트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베이스 분들, 캔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업계에서는 이제 쟁쟁하신 분들이셨는데 그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라이브 커머스 컨퍼런스를 이제 처음 일본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그때는 뭐 타이밍도 좋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죠. 그런데 역시 라이브 커머스는 단지 이제 물건을 파는 것, 그 라이버들이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물건을 파는 것만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구나. 고객과 그 물건을 파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툴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결제라는 게 있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고 이제 저희도 이제 방향성을 좀 바꿔서 물건을 파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KOL과 그 일반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그런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어떤 툴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이제 개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라 이제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보통 케이블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네. 나오셔서 막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거죠. 네, 처음 이제 초창기 개념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홈쇼핑이라든가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그 서로가 동의를 해야지만이 그 물건을 구입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동의를 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거지 이 결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과정이 어느 정도 정말 풍부한 과정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저희가 이제
포인트를 좀 바꿨죠. 그래서 지금은 라이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자체 의회 방송을 이제 시골의 그 촌이나 이런 분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실제로 뭐 홋카이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어서 그 초등학교 상황을 이제 카메라로 보여준다거나, 그 조작을 동경에서 조작을 한다거나, 그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해서 좀 바꿔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내용도 이제 2019년도 컨퍼런스 할 때는 정말 한국이 한 발짝이 아니라 뭐 세 발짝, 네 발짝 앞서가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본에 소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개념을 못 잡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를 들어서 이 시력으로 컨트롤하는, 시각으로 컨트롤하는 그 인터페이스들을 소개를 하더라도, 아, 이게 어디에 쓰여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하고 계셨었죠. 근데 점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인터페이스들이 다 방법들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건 파는 그거는 정말로 일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이 IT나 이쪽이 좀 느리다고들 하지만 네. 그 해기상께서 보셨을 때 정말 느린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약간 오프라인 쪽으로 아직도 더 약간 향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너무 많이 옮기지 않았다 보니까 도리어 엄청 극심한 어떤 해킹 사건이나 이런 거는 또 그렇게 자주 들려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네네. 어떠신가요? 보셨을 때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이 이 IT 인프라가 더 일본보다 빨리 그 진행이 되고 있고 더 많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좀 많이 느린 부분이 있죠. 5G도 한국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일본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이고 한데, 그 반면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오프라인도 오프라인으로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부분들도 한 부분일 뿐이고, 오프라인도 그만큼의 시장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그 다양한 부분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쫓아가기 때문에 어떤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런 모양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양성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빨리 나가고 있는 부분, 디지털적으로 빨리 나가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앞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렇게 팩스로 주고받고 뭐 연필로 아직까지 쓰고 있고 하는 그런 분야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정말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겨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관심 있어 하는 그 헬스케어 쪽 분야, 복지 쪽 분야는 아직까지 사람과 사람의 그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 연필로 적고, 서로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걸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나. 그냥 입력해서 보내면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눈을 보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자기가 그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저장을 하는.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정말로 채워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관리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고 저도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비즈니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또 그 많은 이제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들도 동시에 존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일본 음식하고, 그리고 네. 특히 좋아하시는 일본 어떤 특정 지역이 있으신지. 좋아하는 지역은 제가 일본에 와서 계속 지금 요코하마에 살고 있는데, 요코하마라는 것은 이제 항구 도시거든요. 근데 그 관광지, 저희 집에서 이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은 그 관광지가 있어요. 일본
한국 사람들이 놀러 오면 많이 찾아오시는 그 사쿠라기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일본 음식은 뭐 스시나 이런 것들도 한국 사람들 많이 드시는데, 사시미나. 근데 별로 이렇게 한국 음식하고 일본 음식하고 이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 똑같이 오히려 한국 음식이 더 맛이 있는 것 같고, 일본 음식은 아니지만 야끼니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고기, 불고기하고는 좀 틀리죠. 구워 먹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한국 음식이었는데, 일본은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아니었지만, 메이주신 이후로 이제 고기를 먹는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일본 야끼니쿠가 정말 맛있어요. 한국의 고기보다는 일본 야끼니쿠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회기상 일단 오늘 거의 딱 1시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1시간이 됐네요. 금방 지나가죠. 예,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일단은 또 다음번에 좀 더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네. 대화가 될 수 있는 또 주제로 해서 네. 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네. 마지막으로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뭐 일본의 어떤 생활 전반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에서 일하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뭐 여러 이미 말씀을 주셨지만 마지막으로 뭔가 어드바이스를 주시거나 아니면은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과 일본이 이제 점점 경제적인 차이, 격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일본의 대졸 초봉이 더 많고, 생활 수준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거는 갖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 정말 한국이 청년 실업 문제가 크다고 하면은 오히려 일본은 그런 청년 실업 문제가 없거든요. 없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래서 일본에 오면은 취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허들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정말 한국에서 힘들기 때문에 일본에 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한국에서 기회를 찾기가 어려우면 일본에서 기회를 찾고 일본화를 시켜서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삶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대 이 일본에 대한 이상이나 로망이나 이런 거 갖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똑같고 힘든 건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간다라기보다는 지방에 가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회계사 일단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제가 한 번 더 모시고 또 계속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회계사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